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과학 지문 배웠었죠? 과학에서 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달의 생성 기원에 관한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 생성 기원을 월석, 분석 전에 세 가지 기원이 있었죠. 달과 지구가 함께 만들어졌었다.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던 거다. 다음에 외계에서 만들어진 달이 달에게 사로잡혔다. 그랬는데 월석 분석 후에 함께 만들어진 거, 따로 만들어진 거가 빵 됐고요. 마지막에 충돌설만 남았었죠. 그런 충돌설이 새로운 충돌설과 예전의 충돌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네 글자 기억나세요? 잦은 충돌이 있었다라는 태양계 초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 더듬어 보시고 오늘의 새로운 지문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과학 기술 분야의 글 읽기가 들어간 거고요.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요거예요. 밀리미터파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는 밀리미터파 설명하는 거예요. 밀리미터파라는 건 파장의 길이가 밀리미터 단위의 전파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단위죠. 사실은 큰 단위는 아니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단위의 전파를 밀리미터파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고해상, 고속 전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밀리미터파 역할이에요. 우리 본문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생활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더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술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과학의 원리가 우리 생활에 실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거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바로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 의미하는 것, 이 제목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밀리미터파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세상인지를 이제부터 함께 살펴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원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늘 하던 것처럼 요 지문이 갖고 있는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요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싶은 그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핵심 포인트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밀리미터파라는 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아마 개념이 설명되어 있을 텐데 그거의 특징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과 더불어서 뭐 성격이나 장점이나 단점 등이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선생님이랑 숫자를 써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요. 빛의 직진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파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파장과 직진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기술 지문은요. 이제 뭐가 커질 때 뭐가 작아지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소화를 예로 들면 어떠한 성분이 나왔을 때 어떠한 그 호르몬이 줄어들고 뭐 식욕이 감퇴하면 뭐가 늘어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비례냐 반비례냐의 관계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문제를 풀 때 좀 도움 될 거예요. 대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맞죠? 다음 세 번째요. 파장과 주파수와 진동수도 마찬가지 관계라 보시면 돼요. 미리 팁을 드리면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는 길어요. 그리고 진동수도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살짝 끊어보시면 파장과 주파수,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네 번째, 밀리미터파의 대역별 활용인데 60, 77, 94 키워드만 적었죠. 뒤쪽에 가게 되면 요 지문은 사실 1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에게는 12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것처럼 12개의 문단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단 중에서 9번, 10번, 11번 문단에 요 60Hz, 77Hz, 94Hz, 정확히 얘기하면 기가헤르츠인데 60GHz, 77GHz, 94GHz의 대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잘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이 12단락을 한번 우리가 잘 분석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락이에요.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1단락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단락 번호부터 12개 붙이시고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글을 먼저 살짝 읽어보시고 페이지가 총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인가?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네요. 그림 빼면. 그래서 4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스리슬쩍 읽고 오세요. 몇 분 안 걸려요. 그렇죠? 자, 읽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은 가도록 할게요. 영상 수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갑시다.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 꿈의 차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다가 차를 놓고서 냅두도 지가 알아서 막 간다는 거죠. 앞에 신호를 띠띠띠띠띠 검색해갖고 일로 가지 않게 이렇게 살짝 틀어주고. 사람이 이제 손을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자,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었다. 제목이 있는 거 보니까 얘가 핵시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밀리미터파는요,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밀리미터파에 뭐가 쓰여 있는 거냐면 정의가 쓰여 있는 거죠. 그런데 밀리미터파의 정의를 할 때 주파수란 얘기를 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이 주파수를 잘 모를까봐 주파수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네요.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다라고 마찬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진동하는 횟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이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 학교에 이제 저 진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이랑 친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꾸 떠올라요. 애들도 많이 떠오르나 봐요. 진동수 하면 애들이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이랑 친한 선생님입니다. 자, 진동수라는 거.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은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진동수하고도 연결된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많다라는 거겠죠. 진동하는 횟수가 많다라는 거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1Hz, 1000번이면 1kg, 100만 번이면 1메가, 10억 번이면 1GHz거든요. 근데 밀리미터파는 30기가래매요. 1기가가 10억이거든요. 1기가가 10억이니까 30기가면 10억 곱하기 30 하면 300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밀리미터파는 1초 만에 300억 번 이상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밀리미터파의 어떤 이 진동을 우리 몸에다가 딱 착용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마 온몸에 살이 싹 다 털릴걸요? 팍팍팍팍 터져, 그죠? 이게 막 몸 털어주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다 털면 아마 1초에 300억 번이면 상상이 가요, 여러분? 막 이 정도도 아닐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걸요? 호라락 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한 100kg다. 그러면 순식간에 한 90kg는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남을 수가 없나요? 어쨌든 그 정도로 확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초 동안 300억 번 이상 진동한 전파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 그럼 밀리미터파는 주파수라는 게 높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구나.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많아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여기다 적어볼게요. 적외선이나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있는데 이것들보다는 파장이 길어요. 뭐가요? 밀리미터파가요. 그런데 이 밀리미터파는 뭐보다는 짧냐면 마이크로파보다는 짧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좀 긴가 봐요. 그죠? 잘 보이나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화면에 잘 잡히길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밀리미터파, 그다음에 마이크로파까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길고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1단락의 주제가 뭐냐라 물어본다면 아마도 밀리미터파의 정의, 뭐 성격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밀리미터파의 정의와 성격이라고 쓰시면 간단히 정리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2단락 한번 가보도록 하죠. 2단락 갑니다. 처음 밀리미터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라는 사람이래요. 뭐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동그라미나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스라는 사람이 뭘 실험했냐?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사람이래요. 빛의 굴절 그리고 회절, 편파에 대한 실험을 했던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뭘 했냐면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했대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크리스털이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밀리미터파를 만들어내는 건가 봐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치불이치 문제를 낼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간 혼동해서 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결국은 밀리미터파를 이용하여 반도체 크리스털을 만들었고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밀리미터파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해서 반도체 크리스털은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니까 반도체 크리스털은 밀리미터파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했냐면 이 밀리미터파를 발생시켜서 1.61m 정도의 거리까지 보내받은, 그러니까 약간 첫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단락의 주제는 아마도 밀리미터파에 대한 첫 실험? 요게 주제가 되겠죠. 밀리미터파에 대한 첫 실험.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주제가 됐네. 그래서 밀리미터파에 대한 첫 실험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밀리미터파라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밀리미터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얘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정확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함께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밀리미터파는 특징이 나오네요. 뭐가 나냐면 주파수가 높다라고 처음에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번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지울게요. 첫 번째,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다. 1번. 다음, 진동의 수가 많다. 2번. 다음, 전파의 파장은 짧다. 3번. 다음, 반비례가 뭔 얘기야? 주파수가 높으니까 전파의 파장이 짧아. 그러니까 얘는 높은데 얘는 낮으니까 서로 반비례다. 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파의 파장이 짧으면 전파의 직진성은 커진다. 4번. 그 다음 5번은요.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강하다. 이게 5번이 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래요. 뭐냐면 보세요. 이거 정리해볼게요. 주파수가 높아요. 뭐가요? 밀리미터파가요. 주파수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동수가 많아요. 그럼 진동수가 많다는 건 뭘 얘기해요? 파장이 짧다라는 걸 얘기한대요. 그럼 파장이 짧다라는 건 뭘 얘기해요? 전파의 직진성이 커진다라는 걸 얘기한대요. 그럼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사되는 성질이 강하대요. 이렇게 쭈루루루 연결되는 거예요. 5가지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파장과 직진성은 어떤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죠. 그럼 주파수와 직진성은 어떤 관계 있죠?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사 성질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 다 커지는데 파장만 짧은 거네요. 그래서 얘와 얘네들이 반비례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가죠. 밀리미터파의 특징, 주파수와 파장을 중심으로,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파수라는 거하고 파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주파수는 진동하는 횟수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가는 거니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밀리미터파의 주파수에 대한 얘기 쭉 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뭘로 끝났냐면 직진성이란 말을 했어요. 이 직진성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었나 봐요. 자달할까요? 다음 사진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즉 파장이 짧으면 특징이 좀 더 뭐라고 했었냐면 직진성이 강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에, 그럼 여기서는 파장과 직진성이라는 얘기, 파장이 짧은 이 빛이라는 거, 이 빛의 직진성을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가 보죠. 대표적으로 이런 가시광선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가 보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한 개의 전구에 나온 빛이 하나의 삼각형 구멍이 뚫렸고 한 개의 전구는 한 개의 삼각형. 그다음 두 개의 전구는 두 개의 삼각형이 생겼다. 둘이 생겼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책 15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삼각형 구멍이 있는데 빛을 딱 떴더니 이 뒤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뒤에.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비쳐서 직진 이렇게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개를 비췄어요. 이번에 두 개를 비췄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거 보세요. 요 빛은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빛이 생겼고요.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고 여기 이렇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일로 간 거고요. 얘는 요리로 간 거예요. 이게 빛이 두 개여서 구멍 하나를 통과해갖고 엄청나게 큰 세모를 만들어냈다. 이게 아니고요. 각각의 세모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이 빛이라는 게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는 이 스크린에 밝은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이유가 뭐냐? 라고 만약에 요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직진성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4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첩되지 않았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다 쓸게요. 직진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하고 함께 통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직진성, 중첩이란 말을 기억해요. 그럼 이제 5단락에서 이러한 직진성이나 중첩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가볼까요?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 밑에 되게 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빛이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 빛이 하나, 여기 빛이 하나, 요렇게 빛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진성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겹쳐지고 중첩되는 거라면 여기에 커다란 하나의 빛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직진을 하니까 제각각의 방향에서 있는 것들이 다 밑에 하나의 구멍으로 다 드러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왜 생기는 거냐면 네모친 부분. 직진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빛깔의 광원, 빛이죠. 이 빛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중첩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는다라는 건 직진성이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빛의 직진성 때문이다. 빛의 직진성은 파장이 짧아서 아까 파장이 짧으면 우리가 뭐라 했냐면 파장이 짧으면 빛의 직진성이 강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 이렇게 끊어보면 그럼 여기는 파장이 짧아서 파장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짧은 이야기 여기는 긴 이야기니까 이걸 기점으로 앞 뒤의 얘기가 대조가 된다고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뭐 전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짧을 때는 직진성이 강했죠. 길어지니까 직진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직진성이 약해지면 신호의 빔폭, 새로운 말 나왔네? 빔폭이라는 게 넓어진대요. 요 빔이 쏴지는 게 이렇게 넓어지나 보죠, 이렇게. 자, 넓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첩이 벌어진대요. 쉽게 말하면 넓어지면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거겠죠, 서로 간에. 그러면 고유의 형상을 뭐 하게 되냐면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설명했어요. 그러겠죠. 원래 형상은 동그라미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획 부분, 얘만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파장이 반대로 길어요. 파장이 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직진성은 약해져요. 그죠? 자, 직진성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빔 폭이라는 게 넓어져요. 그죠? 자, 넓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빛이 중첩이 돼요. 빛이 중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유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선생님 하나 물어볼 거예요. 직진성이 강하면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그쵸? 강하면 안 일어나겠죠. 다시 또 하나 질문이에요. 파장이 짧으면 고유 형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겠군. 그럼 맞아요? 맞겠죠? 파장이 길면 상실할 가능성이 큰 거니까 파장이 짧다면 직진성이 강해질 것이고 그럼 빔폭이 좁아지면 중첩이 안 일어날 것이고 결국 고유 형상이 잘 유지가 되겠네요. 이런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나중에 일치 불일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주제는요. 짧은 파장과 긴 파장을 비교하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잘 정리되고 있죠?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직진성 얘기를 두 단락에 걸쳐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이 빔폭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빔폭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6단락 가서 연계를 하게 돼요. 가죠.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긴데 다른 전파에 비하면 매우 짧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한데? 밀리미터 파는 빛보다는 길다? 그러면 빛보다는 길어. 뭐가? 밀리미터 파가. 근데 뭐보다? 다른 전파에 비하면. 선생님 일부러 좀 이렇게 두 개 됐어요. 이렇게. 왜냐면 다른 전파들에 비하면 매우 짧다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짧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짧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밀리미터 파에 대한 비교를 이 적외선 자외선, 아니 적외선 가시광선 마이크로 파워도 함께하고 있고 빛 다른 전파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같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헷갈리니까 그냥 쓸까요? 밀리미터 파라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파장이 짧다고 했으니까 파장이 짧으면 직지성은 강했잖아요. 좀 전에 봤죠? 그래서 2차 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여기 보니까 파장이 뭐였냐면 길었잖아요. 마이크로파는 밀리미터 파에 비해서 파장이 길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파장이 길면 뭐 있었냐면 파장이 길면 직지성 약해지고 빈폭이 넓어졌다? 그럼 얘가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 빈폭이 써있네. 그죠? 파장이 기니까 빈폭이 넓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에게 노출되기가 쉽나 봐요. 그럼 반대로 파장이 짧으면 노출이 잘 안 되겠죠. 그 정도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크기는 같대. 여기 써있네. 빈폭이 더 좁은 게 필요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필요했을 거니까 여기는 밀리미터 파를 이용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밀리미터 파 레이더를 사용했다. 왜요? 밀리미터 파 레이더는 파장이 짧으니까 그 결과 빈폭이 뭐하니까? 빈폭이 좁으니까 그 결과 뭐해서 노출이 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밀리미터 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는 밀리미터 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 군사용 레이더 개발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 있지 않겠어요? 보안이요. 그쵸? 보안이라고 하는 건 노출이 안 돼야 보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폭이 좁은 걸 사용해야 보안이 지켜지는 건데 빈폭이 좁아지려면 파장은 짧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기존에 많이 사용됐던 건 마이크로파 신화였는데 요거는 노출되는 경향이 심했으니까 새롭게 좋은 걸로 밀리미터 파를 이용해서 레이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6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밀리미터 파의 첫 응용 사례. 얘가 주제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만 읽어보면 밀리미터 파가 되게 좋은 것만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 보안성도 좋아. 그 다음에 직진성이 강하니까 뭐가 막 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좋은 것만 있냐. 이제 7단락 가면 살짝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라고 하죠. 그러면 파장은 짧아. 진동수는 많아. 그러니까 반대니까 두 개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의 친한 친구인 진동씨가 있네요. 자, 진동수와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 있어요. 전파일수록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감쇄율이, 여러분 감쇄율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100이 오다가 한 30을 털어먹고 70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급날이에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나한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중간에서 이걸 착복해서 털어먹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70만 원만 전달됐다. 으악! 분노할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돈 100만 원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20만 원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100만 원은 그대로 와야 되잖아. 근데 털어먹었다니.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죠. 따라서 감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단점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봐요. 이런 게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 산소나 수증기잖아요. 수증기도 우리가 H2O라는 물 아닌가요? 그러면 H2O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결국 산소나 수증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이 O라고 하는 산소가 있지 않아요? 문제는 산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밑에 봐요. 늦가을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에 빛의 세기가 확연히 다르다. 왜? 안개 낀 날은 뭔가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많이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밀리미터 파도 예외는 아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 그럼 수증기가 많은 날이겠죠. 밀리미터 파를 이용하면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잖아. 감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위에서 말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단점 1이라고 씁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진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신호의 크기가 줄었다라는 게 감쇄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감쇄라고 하거든요. 그 감쇄율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 성분, 산소 성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 있잖아요. 이럴 때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파 신호가 물이나 안개, 구름 등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죠. 이 산소에 흡수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냐면 일부 신호가 그러니까 그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대다수의 전자파 신호가 쭉 오다가 산소와 결합을 하나 봐요. 그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결합한 산소는 열로 변해 사라진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100이라는 게 이렇게 오다가 이 산소에 이렇게 해서 한 30이 이렇게 들어가고 30이 흡수가 되고 이 흡수된 30은 열로 변해 사라지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 70만 여기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100 중에서 70만 들어왔으니까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감쇄율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하는 거겠네요. 물론 30과 70은 선생님이 그냥 설정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예를 든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7달러 주제는 밀리미터파의 단점이 써 있는 거죠. 산소를 만나서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털어먹고 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점 1 얘기했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이러한 대기 감쇄, 방금 얘기했죠. 대기 감쇄라는 건 산소에 흡수돼 버리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요게 이제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단점 2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은 대기 감쇄가 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감쇄로 인해서 한 번에 먼 거리를 보내려면 중간에 많이 이제 없어져 버려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게 특징이 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럼 단점 다음에 그러나 나오면 이번엔 좋은 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 전자회로나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 이건 장점이겠죠. 장점 1. 다음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수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장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미터파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근래 들어 빈도래 미쳤나봐요.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이 가격이 떨어졌다. 여러분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는 안 좋은데 이걸 구입해서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 되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200만 원 하던데 갑자기 여러분 오늘부터 노트북 가격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겠죠. 자, 가격이 떨어졌어. 그리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이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많아졌대.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이용할 거냐면 밀리미터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이렇게 묶어보면 이거는 밀리미터파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거를 A와 B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를 왜 활용을 많이 하는지 아니? 첫 번째, 최근 들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두 번째, 이렇게 고속 데이터의 전송을 할 수 있는, 전송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라고 아까 처음 제목에서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밀리미터파의 장점과 단점을 둘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는 포인트 4개 잡아드렸잖아요. 왜? 어지간한 건 더 설명을 한 거고요. 네 번째에 뭐가 있었냐면 다양한 대역폭이 가능한 게 있었거든. 여기도 있어요. 가용 대역폭이 넓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가용 대역폭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정 주파수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군데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러한 주파수, 이러한 주파수, 이러한 주파수를 많이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사용도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사용도를 3개에 걸쳐 설명하는 건데 가보죠. 자, 9단락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뭘 얘기할 거냐면요. 아마도 대역별 활용에 대한 걸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총 3개에 걸쳐 얘기를 하게 돼요. 9단락에서 10단락에서 11단락에서. 근데 9단락은 60GHz에 대한 걸 하고 얘기하거든요. 써있죠. 여러분 교과서 보자면 154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10단락 나와요. 10단락 첫 번째 줄을 보면 77기가라고 아마 써있을 거예요. 77기가. 그리고 11단락에 처음 시작해 보게 되면 94기가라고 써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9단락, 10단락, 11단락이 있다면 이 9단락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불화야, 쫄병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개가 동등한 자리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고 하냐면 시험에서는 병렬적 구성이란 말을 시험에다 문제에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자리를 갖추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대역별 활용에 대해서 60과 77과 94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분류라고 하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함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뭐 적을 만한 것들은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번호만 붙여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60GHz 대역들은 보통 뭘 하냐?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데 60GHz의 대역을 많이 이용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이 파장 짧은 밀리미터 파를 이용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대용량의 이 파일, 그 전파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좋다라는 거. 그게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속으로 전송한 거냐면 초당 1GB, 3GB. 와,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700메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2, 3초면 끝난다.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예전에 선생님 그 대학 때 그때는 이제 처음 인터넷이 들어왔던 시기거든요. 막 모뎀으로. 그래서 막 사진 하나 보는데도 막 사진이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뜨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비하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죠. 막 확 날아다니는 거죠. 그때 이제 선생님 뭐 핸드폰 이제 간 나온 핸드폰 막 쓸 때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은 상상할 수 없던 시기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이 지금 60GHz 대역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나 봐요. 그러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되게 편리하겠죠? 공간량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케이블이 없으면 무선일 거니까. 다음 세 번째.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영상 신호의 지연, 즉 뭔가 끊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압축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압축 기술 사용료도 내가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다. 여기는 밀리미터 파의 대역별 활용을 60GHz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미리 팁을 드리자면 10단락의 주제는 밀리미터 파의 대역별 활용 77GHz, 11단락의 주제는 밀리미터 파의 대역별 활용 94GHz.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편하겠네요. 그죠? 자, 60GHz의 특징 정의 다시 한번 해요. 앞에 보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거. 두 번째, 편리함과 공간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영상 신호 지연이 안 나타난다는 거. 네 번째, 기술 사용료 안 내도 돼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 보고 집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됐죠? 자, 10달러일까요? 77GHz 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고 있대. 이게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닌가요? 처음에 그 자동 주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차량이 앞에 있으면 충돌하면 안 돼. 띠띠띠띠 옆으로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사용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한번 써보죠. 이렇게. A 이렇게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차량 충돌 방지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밑에 보죠. 다가오는 차량과 갖가지 장애물을 감지해서 사전에 충돌을 경고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그럼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냐? 그럼 잘 읽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파수가 낮으면 우리가 알기로 파장은 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아까 반비례였으니까. 그럴 경우에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하면 전파 간섭과 넓은 파장으로 인해서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밀리미터 파의 특징은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파장이 짧은 거였잖아요.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밀리미터 파의 특징은 주파수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밀리미터 파를 이용하면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럼 질문 하나 할 건
낮은 주파수를 썼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밀리미터파를 이용한다는 건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아, 주파수가 높으면 정확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요.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차선의 차량인지 옆 차선의 차량인지 알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해상도가 좋아야 한대요. 그죠? 그러면 해상도가 좋기 위해서는 밀리미터파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77GHz 대역의 특징이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는데 왜 쓰이는 거예요? 정확성이 높아서요. 해상도가 좋아서요. 그러한 B와 C 때문에 자동차 레이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즉 B와 C라는 게 이거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딘가를 찝어주고 해상도를 명확하게 해서 앞차가 요 차인 같은 라인의 차인지 옆에 있는 차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지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자, 해상도 얘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나오거든요. 자, 10달러의 주제는 요거라 볼 수 있겠죠? 자, 11달러 갑시다. 94GHz 대역은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핵심어가 바로 여기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미지 시스템에 활용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 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활용된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상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쓰이고 있는데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나 반사 성질이 커진다.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뭐라 했었냐면 앞에 쪽에 밀리미터파는 파장이 작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X선의 파장은 10나노미터로 더 높은 해상도. 그러면 X선 자외선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선생님이 요거 그 파장의 길이를 한번 조사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시광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밀리미터파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선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게 X선이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는 이 와중엔 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써있죠. 다른 전파에 비하면 되게 작아. 얘네들에 비하면 그냥 큰 거긴 하지만 다른 전파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아.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해상도. 그러면 여기는 밀리미터파보다 적외선은 파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높은 해상도. 근데 X선은 10나노미터 엄청 작잖아요. 엄청 작으니까 더 높은 해상도.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라는 거냐면 결국 적외선과 X선의 파장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아야 해상도가 높다. 해상도가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X선이 파장이 짧아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적외선이 파장이 짧아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해상도가 높아야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가 방사선의 일종이다. 즉 여기는 장점이고요. 여기도 장점이었잖아요. 그런데 X선은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이 있으니까 단점이 있던 거예요. 적외선은 높은 해상도가 있어요. 뭐보다? 밀리미터파보다. 그런데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는 단점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X선과 적외선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아서 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긴 하지만 문제는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할 수 있게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얘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항공 시스템에서 전방 스캔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보안 중요한 거에 무기 탐지용으로 썼다.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보안. 기억나시죠? 그래서 11달러 규제는 이렇게 해서 밀리미터파의 대역과 활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파장이 짧고 뭐가 어떻고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는 파장이 짧다는 정보만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파장이 짧고 더 높은 해상도인데 왜 안 쓰니? 라고 했다는 거는 이유만 보면 되는 거죠. 단점들이 있으니까. 물론 밀리미터 파다가 단점이 있었어요. 비가 오거나 할 때 단점이 있었고 멀리 못 보이는 단점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해결하고자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2단락이에요.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 넓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생각해봐요.
밀리미터파의 특징이 뭐였냐면 정확성과 해상도였잖아. 몸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딱 찝어낼 수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됐다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여기서 있네. 정확성, 정확하게 별표. 그죠? 그래서 검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유효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암 치료에도 탐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 사용되고 있다.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의 기술로 더 주목받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다. 이 글의 주제 쓸 때는 밀리미터파 응용 분야의 전망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밀리미터파 응용 분야에 대한 전망이 좋아. 전망 좋아. 전망 아주 밝아. 뭐 이런 밝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밀리미터파에 대한 것들은 요 조그만한 요 작은 세계, 그죠? 작은 요만한 세계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만한 세계 이거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 요만한 밀리미터파의 세계 같이 함께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게 60, 77, 94 있었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한 방에 좀 정리해 봤어요. 60GHz 대역과 77과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지금 외우라고 해오는 거 아니겠죠? 글을 읽고 옆에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60GHz 대역은 근거리에서 대용량 정송, 대용량을 고속 전송에 이용하는 거고, 케이블 사용하지 않아요. 편리해서 공간 강도가 높아요. 영상 신호 지연이 일어나지 않았고 기술 상용을 내지 않아도 됐어요. 라고 정리했죠. 두 번째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를 이용하는 게 77GHz, 정확성도 높고 해상도도 높아서 자동차 레이더에 아주 적합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94GHz요.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 활용됐던 거고요. 숨겨진 물체에 대해서 선명한 영상을 준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X선이나 뭐 적외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해상도는 넓고 넓은 영역을 스캐닝할 수 있는 이 밀리미터파를 이용해서 항공 시스템에서는 전방 스캔용으로 이용을 하고, 공항이나 은행 같은 보안이 중시되는 곳에서는 무기 탐지용으로 사용되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개를 섞을 수 있겠죠. 슉슉슉슉. 맞죠? 그걸 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핵심어는 밀리미터파였잖아요. 그 밀리미터파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요. 자, 밀리미터파의 특징 정리인데요. 보면 주파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은 거다. 진동수도 많은 거다. 반면이니까 파장은 짧은 거다. 그래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는 길지만 마이크로파보다는 작더라. 빛보다는 길지만 어지간한 다른 전파들보다는 엄청나게 짧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세 번째, 직진성이 커요. 장애물 만나면 반사될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 영상 신호가 지연이 일어나지 않아서 압축 기술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아마 60GHz 대역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다음 항공 시스템에서는 전방 스캐닝을 활용했어요. 94GHz. 보안 중시되는 공항, 은행 이런 데 사용했어요. 94GHz. 다음이요. 대기 감소의 특성이 있어요. 산소나 수증기 만나면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져서 문제가 있어요. 직진성과 대기 감소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 데이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7번과 8번은 앞에 단점에 관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9번, 전자회로미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좋네. 가용대역폭이 넓어서 대용량을 고속 전송할 수 있어요. 엄청 좋네. 정확성이나 해상도가 높아서 자동차 레이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엄청 좋네. 얘네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엔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는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 전반적인 걸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12개에 걸쳐서요. 됐죠? 자, 이제 우리 해야 될 마지막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설명문이죠. 갈래상 설명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재는 밀리미터파죠. 그 다음에 주제는 밀리미터파의 특성과 원리 그리고 응용 분야에 대한 걸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특징, 정의와 사례 중심을 설명하고 있고 분류를 통해서 대역대별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병렬적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다음, 대조를 통해서 파장 긴 것과 짧은 것을 대조하고 있다라고도 설명 다 했습니다. 끝! 이제 학습활동 부분 가야겠죠. 독서 역량 기르기로 가자! 밀리미터파의 특성과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다. 그래서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인데 그렇다면 파장은 높다면 얘는 짧아야겠죠. 그때 전파는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이 커지는데 그럼 파장이 짧으니까 밀리미터는 직진성이
크다,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 파악한 밀리미터파의 특성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1번에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 이 밀리미터파의 주파수, 그죠? 지금 주파수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진성에 관한 부분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주파수가 높을 경우에 파장은 짧을 수 있었고 직진성은 오히려 강해지는 이런 역할을 봤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특징을 파악해보자. 첫 번째, 파장이 낮으면 주파수가 높더라. 여기 부분인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전자회로와 안테나 크기를 작게 만들기가 좀 가능하더라라고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죠. 다음 두 번째요.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이 강할 수 있는데 이 결과 마이크로파보다 빈폭이 좁은 레이더를 만들기가 좀 가능하더라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세 번째, 주파수가 높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다는 것들은 파장이 짧다는 얘기니까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는 것들이 가능하더라라고 설명을 한 거죠. 아까 앞쪽에서 뭐 낮은 주파수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걸 좀 얻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확하지 않았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번입니다. 밀리미터파를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밀리미터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밀리미터파의 단점은 멀리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한 번에 멀리 가는 게 힘들다라는 거. 근데 얘는 주파수가 낮으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좋잖아요. 뭔가 전파 같은 거 통신도 되게 좋을 수 있겠고. 근데 주파수가 낮으면 기지국을 적게 세워야 된다니까 되게 좋잖아요. 끊어지는 일도 줄어드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가 주파수가 낮을 때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주파수 낮은 걸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그렇지? 밑에 보니까 휴대전화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되어 있더라. 뭔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주파수가 낮은 걸로만 쓰는 휴대전화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주파수 대역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A라고 할까요? A, B, C라고 하는 요 세 개 있잖아요. 이렇게 빼올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왜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밀리미터파를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사용하는데 한계점도 있더라. 아까 뭐였냐면 조그만 물건에 나눠막혀도 통신이 끊어지는 단점. 왜? 여러분 왜죠? 아까 혹시 봤던 거 기억나요?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구멍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구멍을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구멍 있죠? 빛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구멍을 통과해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막혀있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있다가 구멍 옆을 막혀있는 부분을 가게 되면 빛이 반사가 되겠죠. 뿅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랑해 라는 게 이렇게 쭉 오다가 막혀있으면 튕겨나가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 라고 했는데 뭐라고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통신이 가다가 말아버린 단점이 있더라. 밀리미터파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는 거겠죠. 그럼 장점은 방금 얘기했던 걸 쓰면 되겠네요. 넓은 대역폭을 활용하게 되면 방금 특징이 이거였잖아.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넓은 대역폭을 활용하게 되면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되게 좋겠죠. 고속으로 전송이 가는 거니까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단점은 뭐냐면 직진성이 강해서 에너지 감소율이 높다 보니까 작은 장애물을 반사되고 신호가 약해지게 돼서 결국은 통신이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2번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데요.
밀리미터파의 대역별 특징. 우리 아까 정리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GHz 대역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전송에 이용할 수 있더라.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니 편리했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더라. 그 다음에 압축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다음 77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아까 장애물 감지한 차량에서 있던 것들이니까 77GHz 대역에서 아까 나왔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정확성 플러스 해상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중에서 해상도 이야기를 갖고 온 게 94GHz 이 부분이겠죠.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이 활용이 되더라. 그리고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상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을 때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잠깐. 적외선이라든지 X선 얘네들은 밀리미터파보다 훨씬 더 파장이 짧아서 훨씬 더 선명한 해상도 높은 것들을 주더라. 단점이 있더라. 그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밀리미터파더라. 그래서 항공 시스템 내에서는 전방 스캔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공항이나 은행 같은 보안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무기 탐지용으로 이용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의 정리였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갑시다. 이 글에 제시된 가나의 실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거 가본 기억나요? 이 빛이 가서 요 세모를 만들고 이 빛이 가서 요 세모를 만들었다는 직진성에 관한 얘기였죠. 얘 같은 경우에도 직진성에 관한 얘기여서 이게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었죠. 자, 그렇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빛은 파장이 짧아서 직진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 간단하겠네요. 두 번째요. 가나의 실험에 관한 설명이 다음 내용 이해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비해 중요한 건 짧으니까 직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파장이 뭐하니까? 기니까 뭐보다? 밀리미터파보다 기니까 신호의 빈폭이 넓었다. 그래서 노출되는 즉 보완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빈폭이 더 좁은 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빈폭이 좁은 거는 여기 있는 요 파장이 짧은 것들이 빈폭이 좁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밀리미터파는 직진성이 강하다. 써있네요. 두 번째,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빈폭이 좁더라. 좁으니까 보완이 철저하게 유지가 잘 될 수 있더라.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159페이지의 마지막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자율주행차의 눈 감지 기술. 아까 77GHz 부분의 대역에 있던 비슷한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레이더에 쓰였다라는 거. 자율주행차의 판매가 연평균 8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거 보니까 핵심어가 자율주행차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뭐 할 거냐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망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럴 때 2035년에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를 연간 9,540만 대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라면 황금알 낳는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또 자율주행차는 도로시설과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그럼 자동차의 뜻이 뭔지 알죠? 스스로 자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차.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인 거죠. 지금의 자동차는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운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9알이 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특징은 이 감지기술, 이 눈이라는 게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술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스템이다. 왜요? 이 밀리미터파 시스템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와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앞에서 얘기했을 때 뭐 정확성과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밀리미터파의 특성을 참고해서 자율주행차의 감지 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겁니다. 밀리미터파.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는 높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럼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들은 주파수가 높아서 투과나 반사 성질이 크다란 말이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 결과 해상도가 높아질 수 있더라.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해상도가 높다면 물체를 명확하게 감지, 구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잘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의 감지 기술에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오늘의 강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술 분야 글을 다 정리를 했네요. 선생님이랑 함께 지금 대략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오늘 이제 이 강의까지 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은 아마도 선생님이 알기로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는 문학작품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나, 그 특성을 알아보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와는 다른 고전의 맛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예덕선생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랑 함께 아마 나노 아트 예술이라고 하는 그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요즘 특징인 그 융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함께 정리하게 될 거니까 이제 앞으로의 수업 일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2학기 때 이 독서 가지고서 시험을 보시는 우리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다 잘들 보시고, 혹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독서 교과서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들 국어 만점 받으시기 바랐습니다. 수고하셨어요.